안녕하세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입니다. 오늘 이재명의 스피치의 저자, 스피치 분석 전문가 박사랑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아유, 저희가 몇 달 만에 만난 거죠? 네, 모르겠습니다. 꽤 되고. 1월 달에 만났으니까 아, 5개월, 6개월 됐어요. 5개월째. 그동안에 또 많은 일이 있었죠. 저희 이제 한 주만 더 있으면 6.3 대선입니다.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네. 날인데 누가 이번에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것이냐 선택을 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의 정치 철학, 비전,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가 그의 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어제까지 하면은 2차 대선 후보 토론이 있었고요. 또 이재명 후보는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아나운서님 이번 대선 후보들 토론을 보시면서 좀 총론부터 한번 어떤 평가를 하셨나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었는데 네. 토론 시스템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건 마치 스포츠 경기하듯이 뭐 펜싱이나 뭐 태권도에서 막 찌르고 빨리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느낌으로 토론 방식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정책이나 이런 깊이 있게 토론을 하는 문화가 아니라 공격 잘하고 말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저희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분석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네. 잘해 보인다. 대답 못하네? 저 사람은 뭐 제대로 된 공약도 없잖아. 이렇게 느낄 것 같아서 그 토론 문화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자가 전혀 개입 안 하고 시간만 체크하는 심판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정확하게 심판일 거라면 정확한 심판으로 제지해주고 그리고 중간에 팩트 체크한 시스템 미국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랑 토론할 때도 보니까 그 순간으로 바로 팩트를 체크해요. 검색을 해서 두 분이 앉아가지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땡, 팩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참 뒤에 SNS에 막 후보들 올리잖아요. 맞아요. 팩트가 아닙니다. 네, 근데 누가 맞아요. 그거 보겠어요. 그럼요. 나라의 운명이 달린 여유 있게 일에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글쎄 그게 그래서 좀 길게 좀 했으면 좋겠고 네. 네, 어떻게 경제를 얘기하는데 3분 안에 얘기하고 5분 안에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토론 문화가 개선되어야지. 근데 그 토론 문화 때문에 그게 내가 할 말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재명 후보님도 이번에 기자회견을 따로 여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사람들이 자꾸 공약도 없으면서 나왔다. 말도 못하지 않냐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나와서 아예 그냥 제대로 기자회견을 맞아요. 하신 것 같고 예. 토론의 의미가 있게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 이게 쇼처럼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흥미거리, 재미거리.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를 뽑는, 대통령을 뽑는 자리인데 품격이라든가 진지한 정책 토론은 사실 온데간데 없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말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에 대한 공격하기에 바쁘고 모멸감을 주기에 바쁘고 그래서 응답을 뭐 하지 못한 걸 가지고 다시 비아냥거리고 왜곡하고 그런 디베이트가 돼버려서 물론 이제 대선 토론은 디베이트이긴 하지만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는다기보단 상대방의 인신 공격이라든가 뭐 그런 게 치우쳐지지 않나 일종의 쇼로 전락한 이번 대선 후보 토론이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 쓰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독서 모임 하잖아요. 네. 그 독서 모임보다 못해요. 대선 토론이. 맞아요. 2차는 좀 나아질 거라고 사실 기대를 좀 했는데 2차는 더 심하더라고요. 시작부터. 그냥 아예 처음부터 흙탕물로 만들어 그리고 권영국 후보께서 자 흙탕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유 그렇다. 이런 토론이 되면 결국에는 피해자는 윤핵관 후보가 피해자고 국민들이 피해자. 국민들이 피해자. 왜냐하면 귀가 아주 그냥 흙탕물이. 맞아요. 정책을 따로 찾아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러려고 사실 토론을 보는 건데 정책 네. 찾아보기 힘드니까
TV 토론에서 쉽게 들으려고 보는 건데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쉽게 이해하려고 보는 건데 맞아요. 정책 얘기는 거의 없고 싸우고 이러니까 다시 또 찾아봐야 되는 불편하게. 맞아요. 덕분에 제가 이때까지 투표를 몇 번은 해왔지만 네. 이렇게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권영구 후보 다 들어가서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꼼꼼히 다 체크하면서 비교해보고 그렇게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탕물인데도 불구하고 아나운서님께서 스피치 전문가시니까 분석 전문가시니까 한 번 조금 평을 해주신다면.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 뭐 그럼요? 따로 준비를 해오진 않아서 생각나는 대로 제가 느낀 점만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재명 후보님은 확실히 본질을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정의를 내려서 본인만의 정의 그리고 딱 한 줄로 생각해 보면은 정치란 길을 만드는 것이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본인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태도 면에서 사실 토론이란 건 태도가 거의 대부분의 그렇죠. 사람들의 결정을 좌우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표정이나 뭐 자세나 손짓이나 그리고 뭐 손에 있는 뭐 왕자, 뭐 민자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이 보고 저런 순간순간 이미지나 표정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평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중도층들은 태도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말하는 맞아요. 태도. 맞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님은 참 품격 있게 잘 하셨고 그리고 일단은 그 써진 글을 안 보고 계속 이제 정면을 보고 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데 하나도 오독을 한다거나 말을 이런 의미 없는 조사를 쓴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정말 준비되신 분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 평상시 하던 생각을 그냥 말하면 되는 건데 왜 계속 이렇게 봤다 앞에 봤다 봤다 앞에 봤다 하시는 거면은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으시길래 1분도 그걸 계속 참고하시면서 하시는 건지. 늘 자신의 정치적인 삶 전체를 통틀어서 꾸준하게 고민해왔던 정책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대선을 앞두고 급조한 그쵸.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 본인의 철학도 부족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전날 밤에 달달 외우면 되는데 준비도 안 하셨다는 준비도 안 생각이 들어요. 했다. 우리가 면접 볼 때도 기업 입사 면접 때도 1분 스피치는 다 외우지 않나요? 그럼요. 외우고 가야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저 지원자는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럼요. 근데 대선 토론이란 우리나라 역대급 최고 수준의 면접인데 그거를 국민 앞에서 외우지 않고 그걸 계속 보면서 하신다는 거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권영구 후보님 같은 경우에 참고를 해서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름을 계속 참고하고 이름과 사건 등을 참고해서 1분 스피치에 담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름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시면서 해야 되니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1차 토론 때는 정말 품격 있게 하시려고 노력하셨고 최고 수준의 나쁜 말은 이제 극단적이시네요. 아, 네. 그리고 어쩌라고요? 이건 조금 조금 살짝 당황을 했는데 네. 너무 저열하게 공격이 되니까 2차 때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제 강하게 나오니까 또 강하게 받아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싸움이 워낙에 말씀하신 대로 흙탕물이다 보니까 그럼요. 네. 흙탕물로 이거는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다. 상대가 멱살 잡고 나오는데 어떻게 선비처럼 계속 응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들고 리더는 특히나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봤을 때 심리적인 부분도 참 궁금한데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막 정말 정확하게 한 분 한 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진 않았는데요.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성이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만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그 나종호 교수님이라고 네. 정신과 의사 중에서 유명하신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마 가장 핫한 분이실 것 같은데 그분이 이준석 후보의 인종차별 발언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 발언을 듣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신과 선생님께서 웬만하면 남을 저격하거나 이러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지적을 했을 정도면 조금
그 심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자신 거죠. 그분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그렇군요. 진짜 이 사회의 정신건강, 한국 사회 정신건강을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좀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그 발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분이 주로 하시는 게 상대에 대한 비난이잖아요. 네, 그렇죠. 꼬투리를 잡아서 SNS에서 계속 공격하고 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그런 말하기를 들었을 때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저분이 말을 잘하신다. 맞아. 저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 남 탓을 계속 하게 되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왜 자꾸 저분이 말하는 습관이 남을 비판하는 쪽으로 가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성격 장애 유형 중에 이분이 성격 장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격 장애 유형 중에 DSM-5라고 성격 장애를 나눈 기준에서 네. 비군 성격 장애가 있어요. 비군 성격 장애에서는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것은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비군 성격 장애 유형의 사람들은 남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반사회성 성격 장애, 또 아니면 경계성 성격 장애. 네.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런. 나 자해할 거야, 죽어버릴 거야 이런 네. 경계성 성격 장애, 아니면 연극성 성격 장애, 히스테리,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추측하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 네. 네. 그래서 자기가 끊임없이 찬사를 받길 원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이 계속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하고 네. 근데 그 기저에 깔린 건 본인에 대한 혐오, 본인에 대한 네. 열등감일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남을 계속 비난하는 사람은 그 뿌리에는 자기에 대한 혐오가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네네. 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 다 나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그럴 수 없는 게 다 네. 원인이 있으니 그렇죠.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남 탓을 하고 비난을 하고 나는 이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이분이? 아니요. 본 것 같습니다. 그 자기애성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반성을 절대 못해요. 자기 반성을 한 날이 죽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남 탓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그리고 만약에 말싸움이 붙잖아요. 네. 이 순간 나는 안 이기면 나는 진짜 완전 흥분해요. 하고 나면 돌아가서 도저히 못 참는 거죠. 내가 말하다 보면 좀 이거 살짝 질 수도 있지. 내가 그럴 사과할 수도 수도 있지. 있지. 그게 사과할 수도 아니라 있지. 지금 만약에 건드리면은 거기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회차 토론 때 좀 세게 말했잖아요. 누가요? 그 이재명 후보님도 그렇고 권영구 후보님도 그렇고 네네. 좀 세게 말하면서 그렇게 갈라치기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자극받았던 게 아마 그거일 거예요. 왜 반 안 넘었어요? 그런 거에서 갑자기 흥분해서 표정 일그러지고 얼굴 붉어지고 한 걸 이제 나중에 이제 인터뷰할 때 네가 안 좋아가지고 얼굴이 빨개졌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죠. 흥분한 거죠.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만약에 담을 안 넘은 건 정말 젊은이로서 죄송합니다. 잘못했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절대 못하는 거죠. 네. 계속 싸우는 거죠. 당신도 그랬지 않았어요? 당신도 그랬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싸우게 되는 방식. 그러니까 인정을 절대 못하는 네네네.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토론하는 방식도 계속 사람들이 이제 저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 10초 정도 남겨준 다음에 답을 하려고 하면 못하시죠? 그런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만 발달한 사람들, 주로 이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 사람을 몰아가서 괴롭히고 집단 내에서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런 기술이 발달하신 분이고 내가 반성을 한다던가 이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이 사람을 위해준다던가 이런 거는 전혀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고 이 사람을 그룹 내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내쫓아버릴까 이런 것에 기술에 능하신 분 나한테 필요하면 내가 이 사람을 잘 구워 삶을 수 있겠지만 필요 없으면 막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버리던지 내가 필요할 땐 이걸 이용해서 써먹고 필요하지 않으면 이거 나 아닌데 해버리고 근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조차 일단 뱉고 보기 때문에
다 앞뒤가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말들이.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이번에 예로 들면서 스피치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나 그 장학금 받은 수혜자 아니에요 라고 네. 하셨다가 네. 이번엔 갑자기 노무현 장학금 받았던 사람으로서 하면서 추도식에 가서 걸어가면서 딱 카메라 온 딱 땡 하니까 걸어오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뻔한 연기잖아요. 네. 어린아이들이 할 법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내가 가까워 보이겠지? 음. 표를 받을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걸어오실 때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정작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정말 가까웠던 유시민 님이나 이런 분들이 유시민 작가님이 걸어가실 때 그렇게 울면서 가는 거 보셨어요? 참죠. 이미 다 울어서 그쵸. 흘릴 눈물도 눈물도 없을 없죠. 거예요. 네, 그래서 참고 천천히 그냥 걸어오시고 내가 참다가 너무 슬프면 이제 눈물이 나와도 참는데 작정하고 카메라 땡 하니까 울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치들이 그러니까 앞뒤 말이 다르고 그때 이 말 쓰면 좋아 보이겠지? 라고 하는 좀 미성숙한 방식의 그런 말하기 방식 네. 좋아 보이는 건 다 갖다 쓰는 거 그런 것들이 이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건드리면 못 참고 그러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뭔가 이를 갈면서 떠나가는 게 아닐까요? 왜냐면 네. 이렇게 내 편으로 왔을 때 이 네. 사람을 돋보여주고 이 사람을 더 잘 되게 서로 윈윈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결국 나갈 때는 완전 이를 갈면서 나가게 되는 네. 그런 방식이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필요 없다 싶을 때는 막 비난을 하면서 내쫓아버리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꼭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드니까 사람들이 분노에 차서 나가서 여기서 욕하고 저기서 욕하고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분이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될까. 상상이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건 제 생각이니까. 이준석 후보가 40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 절대로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그죠? 맞아요. 한 인간으로 봤을 때는 성숙의 시간대로 넘어와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원인이 뭘까? 자신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제 싸우려는 듯한 그리고 이 토론 자체를 즐기는 듯한 스포츠에 나와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즐기면서 왜 싸워야 사는 사람 있잖아요. 있죠. 네. 어떤 사람은 나쁜 말 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남한테 상처 주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서 아무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싸워야지 사는 사람. 경쟁을 해야만 사는 사람, 자신의 존재 의미를 거기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남을 괴롭히고 헐뜯고 그래야지만 그리고 상대가 반응했을 때 상대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수치스러워하고 이런 걸 보면서 존재감을 느끼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토론 과정에서 나쁜 모습을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호감도가 1위라고 하는데 근데 왜 자신의 스탠스를 그렇게 취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게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꼼꼼하게 들어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정책도 살펴보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배워야겠습니다. 이준석의 정치적인 배경, 그가 살아온 배경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조금은 이해하게 됐다. 물론 공감은 전혀 안 돼요. 공감할 수 없고 공감해서도 안 되고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저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자, 다음은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어뜯기식의 그런 부분만 준비해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종일관 좀 불안한 모습. 그래요? 좀 눈을 자주 깜빡인다거나 시선이 불안정하고 이 대본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말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에서 건강하실까?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저분이 저렇게까지 극단적인 길을 가게 된 것은 이분이 원래 그랬던 분일까 아니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저분이 변하셨을까 그 노동운동을 했었던 모습은 과연 네. 저분이 정말 정의를 위해서 하셨을까 이것부터 생각해 보자면은 사람이 갑자기 바뀌진 않잖아요. 극단적으로 치우쳤던 사람이 어떤 사건이 하면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근데 저는 그 노동운동 하셨던 것 자체도 정말 진심으로 하셨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드는 이유는 네. 이제 권력을 얻고 나서 경기도 지사가 되고 나서 나 지사인데 막 네.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앞뒤 사건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런데 권위주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근데 어떤 모든 행동에는 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분은 과연 어떤 동기를 가졌을까가 의심되기도 하면서 제가 옛날에 행사 때 한번 봤었어요. 이분을 20대 때. 아, 그래요? 네. 그때 완전 스타였거든요. 막 택시 운전 뭐 하시면서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때였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뭐 나쁜 행동 하지도 않으셨어요. 네. 근데 카메라 돌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셨는데 끝나고는 좀 차가웠던 느낌이 전 나거든요. 제가 행사 때 본 충격적인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네. 김무성 님도 좀 그랬었고 또 지금 현재 하시는 정치인 중에 한 분도 또 충격적인 분이 계시는데 그래요? 네, 그런 게 이제 그 자리에서 찰나의 순간에서 좀 보이는 게 있어서 네. 제가 생각했던 분하고는 조금 달랐던 느낌이 났고 그 사건 때문에 더 뭔가 안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하지만 원래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제 고향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지하냐고 여쭤봤더니 그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꼿꼿하게 서서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해 보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건 김문수 후보에게는 자신의 고집, 생각을 밀어붙이는 불도저 같은 그런 것들이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있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게 됐는데 제가 이재명 후보님의 이 책을 읽다가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거? 한번 금방 찾아볼게요. 이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악을 악으로 덮는 자의 최후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군주론의 저자인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대중의 인기를 잃은 독재자들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재밌게 네. 봤습니다. 그 독재자들은 강력한 병사들을 데리고 요새로 가서 집가한다. 그리고 요새의 성문을 지키는 자는 절대 스스로 열고 나가지 않을 만한 배신해봐야 상대편에서 환영받지 못할 만한 사람으로 내세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 같은 사람이 그런 측면에서 아주 유용했을 것이다. 김문수 장관뿐만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오면 완전히 검투사로 변했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되어가는 과정도 사실 순탄치 않았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진 후보가 따로 있었던 것처럼 보였고 맞아요. 그조차도 어쩔 수 없이 김문수 후보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정말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좀 그 모습은 안타깝더라고요. 마지막에 네. 다 뽑았는데 갑자기 그럼요. 새벽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참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왜 저런 식으로 할까? 그건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 진짜 매너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네. 진짜. 밀어줄 거면 정확히 밀어주고 네. 그리고 어쨌건 그렇게 해서 경선을 통해서 정해진 후보라면 전적으로 믿고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뒤에는 모두 당권이라든가 뭐 공천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익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다음 기회에 또다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들을 보인 게 아닌가라고 나름 정치는 잘 모르지만 맞아요. 분석을 했습니다. 그냥
보면서 저는 또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삶의 고비고비마다 어떤 선택이 있는데 음. 그 선택 한 번으로 인생이 어그러질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잘못했더라도 다시 반성하고 옳은 길로 힘들더라도 가야 하는데 음. 와 저렇게 살면 자신의 지지층은 있겠지만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맞아요. 네. 사람은 자기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여기에 5.18 이야기가 그래서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따로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해준 건 5.18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본인도 폭도들이 또는 북한군의 사주를 받은 그래서 광주에 소요가 일어났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걸 철도같이 믿고 잘못된 언론 보도 거짓 뉴스에 세뇌되어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살았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실상을 목격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잘못된 거짓 정보에 속아서 그 억울한 5월 광주의 피해자들을 욕하고 다니던 공돌이 출신 이재명이라는 대학생 한 명이 정반대에 있던 진실을 깨닫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 것이다. 네. 나를 낳아준 생물학적 어머니는 따로 계시지만 나를 반성하고 개선할 줄 아는 성숙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준 사회적 어머니는 광주였다. 진짜 이게 반성이 중요하다 느껴지는 게 이런 걸 내가 깨닫고 가짜 뉴스였구나라는 거, 선동에 당했구나를 깨닫고 그거를 이제라도 내가 반성하고 고쳐야겠다.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야 덮어버려야지. 네. 악을 악으로 덮는 경우. 악을 악으로 덮는다. 네. 그 말이 진짜 공감 가네요. 내가 반성을 해야겠네요, 무조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라고 하신 말씀이 부끄러운 일 많이 있으셨나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라고 하는 말씀 결국 그 양심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말을 그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해서 왜 자기가 그 말하는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좋은 건 다 갖다 쓰겠다 일단. 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이득이 되는 건 다 갖다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다 갖다 버리는 이런 형식이 말에서도 드러나지 않나요? 맞아요. 그 지금 팀원이라고 하나요? 당 개혁신당 당원들도 다 분열되신 분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필요할 땐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은 그 사람을 내보낼 때도 좀 좋게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냥. 이게 진짜 신자유주의에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사람을 도구로 봅니다. 맞습니다. 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사실 없는 사상이고 그런 걸 배우고 그런 곳에서 배워왔던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또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그 분의 특성들도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게 있죠.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익이 되면 쓰고 이익이 안 되면 버리는데 다만 사회성이 좋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거지 속으로는 무조건 도구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이제 도구다. 국민을 위한 대리인이다, 도구다, 머슴이다 이렇게. 권영국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 와, 토론회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된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1차 때는 그냥 나오신 것 같아요. 날것으로. 그런데 2차 때는 그 코칭을 받으신 것 같다는 느낌 들었어요. 그 미묘한 차이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랬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있고 네. 당연히 코칭을 해주는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1차를 보고. 근데 저도 가서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물론 제가 가서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지금은 이재명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가서 코칭해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데 근데 손에 백성 민자를 쓰고 나오신 게 와 진짜 이거는 히트였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걸 패러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풍자식으로. 그래서 근데 정말 강하게 이슈가 됐는데 이제 언더독이잖아요, 이분이. 네. 그런데 이런 언더독인 분이 토론에 나왔을 때는 진짜 뭐 내가 어떻게든 이슈를 주목도를 높여야 되는 게 맞더라고 생각해서 정말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공격할 때도 이제 이분도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절대 자꾸 중간에서 말싸움처럼 이제 저열하게 공격이 가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내시면서 딱 이렇게 한 방 잘 먹이시더라고요. 한 방, 두 방, 세 방 넉다운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치 있는 분이고 용감한 분이실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것은 기상캐스터 오요한나님 최근에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그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막 언론에 묻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되고 특히 방송인들 사이에서는 절대 그런 직장 내에서 괴롭힘 문화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걸 꼬집어서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하실 때 직장 내 괴롭힘, 오염, 희생에 대해서 한 번 더 맞아.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방송하는 사람으로서도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분까지 언급을 주셨다는 게 네. 얼마나 많은 노동자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일까 너무 감동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님의 삶이 정말 노동자들과 함께 해왔던 삶이고 거리의 변호사라고 불리시더라고요. 맞아요. 아, 정말 일관되게 살아왔구나. 아, 그래서 저는 이분의 정책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일이 꼭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 1차 토론 때 시작할 때 자신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분명히 밝히면서 시작하셨잖아요. 자신은 노동자, 그다음에 소수자, 약자들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참 외로운 삶이다. 소름 너무 끼쳐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소름 끼치지? 그래서 스피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음악 듣고 아니면 영화 보면서 막 소름 끼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너무 끼치거든요. 오. 막 감동이 너무 오는데 이제 그런 분이 많지 않았어요. 이재명 후보님 말고는 최근에는 별로 없었는데 권영국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이야. 시위하시는 분들, 노동자분들 그리고 안타깝게 목숨 잃으신 분들을 그 대변하시려고 그분들 옆에 가서 진짜 막 고공농성하신 분들은 거기로 올라가고 막 계속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와주신다면 얼마나 감동일까 생각하면 그럼요. 맞습니다. 예. 몸이 베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은 그래야지 여기저기 가시 혼자서 하시다 보니까 힘드시지 않을까.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에서 이분을 빼고는 이야기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이야기가 오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참 덕분에 권영국이라는 분을 알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맞아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이준석 후보의 모습이 저희 20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또는 리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의 20, 30대의 모습의 일부분이 이분이 하는 방식, 경쟁, 토론, 상대방을 말로 굴복시키고 나의 생각을 머리를 갈라서 집어넣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과 방식으로 말을 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저도 이제 말 그대로 보면은 좀 잘난 놈이었거든요.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다 무너져서 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아직 이준석 후보는 그런 시기를 겪지 못한 게 아닌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이런 방식대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게 아닌가.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뭐 그런 패기가 넘치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네. 저도 물론 그런 시절이 있었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자아 성찰하고 지금이라도 더 좋은 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계속해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내 갑질하고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유 없이. 네. 근데 안 괴롭혀도 되는데 왜 괴롭히는 거야?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그 사람은 괴롭혀야지만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허허. 그거를 정신과 의사들도 고치기 힘들대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스티브 테일러의 얼마 전에 네. 불통, 야망, 독단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보면 단절형 인간이라고 나와요. 네. 그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즘, 네. 그 다음에 나르시시즘.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아주 극단적인 인물이 히틀러 같은 인물이라면 현대파는 물론 그렇게까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카리스마 있고 좀 리더십이 있고
뭔가 이렇게 저돌적이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학하는 맞아요, 걸 맞아요. 즐기는. 근데 단정. 가학자와 또 피학자가 같이 그 같은 맥락에 있대요. 맞아요, 같은 맞아요. 선상에 있대요. 네. 그래서 제가 김태형 심리학자님한테 들은 것도 가학자와 피학자는 둘이 계속 바뀐대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으면 또 나는 가학을 하게 되고 나보다 센 사람이 있으면 추종하게 되고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그 토론 방식을 할 때도 처음에 막 세게 하면서 신나 했잖아요. 네. 그런데 2차 때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권영욱 후보님이 말을 세게 하니까 갑자기 위축되면서 막 수긍하는 모습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분도 갑자기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한테는 약해지고 약자한테 강해지고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말이 복잡한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저도 네. 비슷한 생각을 했는 게 저는 이준석과 윤석열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성을 상실하고 비합리적인 쪽으로 치우쳤다면 이준석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쪽이지 사실 그 사람의 결이라고 하는 건 거의 네. 복사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두. 맞아요. 사람들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 기술, 말재주가 좋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똑똑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약간의 그냥 약간 착시 효과처럼 말을 잘해 보이는 것이지 진짜 그 안을 꿰뚫고 들어간다면 정말 저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일까? 말이 조금 어눌해도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철학이 중요한 것이지 맞습니다. 설사 말을 더듬는다고 해도 맞아요. 진정한 그 사람의 철학을 알아야 하는데 알미가 없는데 포장이 삐까번쩍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게 되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런 어떤 레토릭에 사람들은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근데 공자는 그런 말을 교언 영생이라고 교훈 영생 맞습니다. 근데 말을 잘하는 것보다 아까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공자는 항상 재주보다는 덕이 우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덕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 도를 담는 그릇을 덕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리더로서 나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또는 정치 철학에 대해서 한번 방향성을 이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모르죠. 사람은 또 언젠간 변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어머나. 저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는. 어. 만약에 정말 좋은 심리 상담사를 만나서 막 뜯어 고쳐서 이 사람의 심리를 바꾼다면 몰라도 심리는 안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사람이 네. 나쁜 환경에 있어서 그 사람 잠깐 나쁘게 됐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도 이미 이렇게 심리가 정해져 버렸는데 이 구조가 아예 바꾸려면 공사를 다 뜯어 고쳐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네. 그렇게 될 마음을 과연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저는 공자님 말에 100% 동의하진 않는 게 교훈 영색이긴 한데 일단 저는 이제 두 분을 비교하는 건 일단은 철학과 진정성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 말하는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 상품성도 높은 거죠. 네. 내용만 좋은데 그걸 마케팅도 잘해야 하는데 브랜딩도 그럼요. 잘하고 네. 근데 국민의 언어로 맞게 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걸 못 해버리면 정치인은 말이 또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하면 이제 잘 익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하다. 그런데 둘 중에 뭐가 그나마 더 있어야 하냐 그러면 당연히 진정성이 먼저고 말 더듬어도 괜찮다 하지만 그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보다는 그래도 일단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럼요.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네. 대선 후보 토론 때문에 이제 이야기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 편집해야겠다. 조금 이제 사설을 덧붙이면 사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토론에 대해서 크게 얻어갈 게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 이제 지지율이 워낙 높았는데 상대편 후보들은
정책도 부재한 데다가 결국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을 깎아내리기, 물어뜯기밖에 더 없지 않겠나. 네거티브밖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대선 토론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무런 득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과 임무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긴 한데 네 분의 후보를 한 가정으로 비유하면 어떤 캐릭터일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기차를 타고 올라오다가 떠올라가지고 네. 적었는데 잊어먹기 전에 적어놨어요. 이준석 후보는 똑똑한 막내다. 자기가 좋은 대학교 나왔긴 한데 그걸 위해서 고생했던 형들, 가족들, 그 형이 부모들. 일단 제일 많이 고생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이 형이 다 번 돈으로 맞아요. 유학 갔다 왔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생해서 자기 뒷바라지를 해줬더니 본인은 모르는 거죠.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걸 모든 걸 이뤄냈다고 생각하는 똑똑한 막내, 철없는 막내라는 캐릭터라고 본다면 뭐 듣는 분들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김문수 후보는 집을 폭삭 망하게 한 이웃집 아저씨를 옹호하고 그게 자식도 아닌 사람이죠. 자식이라고 볼 수 없는. 제가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인격이라든가 그분을 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맞아요. 다만 정치인으로서의 김문수 후보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이렇다. 막 동네에 극악무도한 사기꾼이 있는데 사기꾼이 맨날 술 먹자고 부르면 나가서 먹고 그런. 나가서 먹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아니, 그 사람 왜 욕하냐고. 그래. 그렇게. 그렇게 나쁜 놈만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예, 그런 가족은 일단 아니다. 가족으로 넣기 좀 힘들다. 권영국 후보는 정말 잘 키워야 하는 집안에 꼭 필요한 둘째 혹은 뭐 맏아들까지는 좀 아니지만 왜냐하면 지지율로만 볼 때도 지금은 정치적인 세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어떤 정권이 되든 간에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가치를 지켜나가는 분. 너무 진짜. 네. 그래서 집안에 네. 꼭 필요한 둘째 아들. 예. 그렇게 비유를 한다면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분란과 다툼을 화해시키고 이 무너져가는 집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아버지 같은 아빠.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게 단순화예요. 단순화는 늘 그렇지만 공격받을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도 이번에 호텔 경제학이라고 비아냥 받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대중의 언어에 쉽게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표현들이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되고 트집을 잡고 이런 사례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그냥 재미삼아 보십시오. 뭐 이건 단순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트집 잡으려고 준비한 사람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요. 아마 맞습니다. 이것도 트집 잡히겠지만 그래도 네. 그래요 뭐 어떡하겠어요. 또 아버지 하면 또 이러겠죠. 뭐 범죄자 아버지 뭐 그러면서 또 하겠죠.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진짜 지금 진흙탕 같은 그런 토론회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가 과거에 조금 더 품격 있고 세련된 토론 문화가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말도 심해지고 욕설도 심해지고 맞습니다. 그 악플러들도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예의 바른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동방이 지국에 면모를 갖춰서 토론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또 멋지게 생각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의 다툼 속에서 제발 품격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좀 정책 이야기가 많이 오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 후보들이 정말 진정한 리더인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1부 마치고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